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앞으로 7주차까지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좀 어려웠겠지만은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이 의기를 한번 잘 극복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성격 심리 이론 부분을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융의 분석 심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융은 프로이드와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학자이죠. 예. 자, 그럼 오늘 학습의 내용은 융의 분석 심리학의 개요와 융의 분석 심리학의 주요 개념, 그리고 자기 실현, 또 꿈의 치유적 기능, 유용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융의 생애를 먼저 살펴보면은 1875년에 스위스 동북부 캐스빌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1900년에 그 정신분석에 관심을 갖게 되고 1902년에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고 1907년에 프로이트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프로이트와 굉장한 공감을 같이 형성을 하다가 1911년 국제정신분석학회 회장으로 취임하고 1913년 프로이트와 결별을 하고 1914년 분석심리학을 내면서 독자적인 길을 가게 됐죠. 1961년에 스위스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융은 스위스의 정신분석자이며 이런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이시죠. 그래서 융은 이런 프레이트 연구에 관심을 가졌지만 리비도에 대한 융의 이론은 프로이드 입장과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어떤 리비도를 성적 에너지라고 주장한 반면에 융은 일반적인 생활 에너지로 간주했던 것이죠. 또한 성격에 있어서 그런 어린 시절의 영향에 대한 어떤 프로이트의 결정론적 견해에 반대하고 융은 이러한 성격이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고 미래의 목표와 이러한 열망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융은 인간의 어떤 전체성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인간 정신의 소산 모두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융은 어떤 과학적 심리학계보다는 이 문학, 역사, 철학,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융은 심리학자라기보다는 그 이상의 어떤 뭐 철학자의 어떤 상당히 더 폭이 넓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유형론은 이런 현재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진로의 MBTI 활용에 영향을 미쳤죠. 융과 프로이트의 차이를 보면은 일단은 리비도의 역할을 한번 살펴봅시다. 융은 이 성뿐만 아니라 다른 삶의 에너지를 포함한 정신 에너지로 보는 것이죠. 심적 에너지를 보는 것이고, 이 프로이트는 인간의 생물학적 성에 제한된 에너지로 보는 것이죠. 성에 한정시킨 것입니다. 또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힘의 방향을 보면 융은 인간의 성격은 과거의 사건들뿐만 아니라 미래에 무엇을 열망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였고, 이 프로이트는 인간의 성격은 주로 과거의 사건이나 과정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무의식의 개념으로 살펴보면은 융은 그 무의식은 인류의 정신문의 발달에 초점을 두고 이런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게 큰 차이로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일단 무의식의 범위를 상당히 확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 무의식 속에는 어떤 신화라든지 종교, 민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이트는 그 인간 정신의 자각 수준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프로이트의 무의식은 개인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융이나 프로이트가 공통적인데, 이런 개인의 경험 중에서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거나 이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거나
억압하여 의식에 머물 수 없게 된 경험들을 개인 무의식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이 집단 무의식은 개인의 어떤 지각, 정서, 행동에 영향을 주는 뭐 인류 역사를 통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정신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 그 과거에 일본인에 대한 그 행태 때문에 일본인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갖고 있다라든지 어릴 적부터 형성됐다는 겁니다. 이 문화적으로 인류 역사를 통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거라는 거 합니다. 또 미국인이 청기도의 후예라는 거, 또 하나님을 믿는 거, 또 유대인들이 선민의식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 무의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융의 분석 심리학의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면은 요 자아, 개인적 무의식, 집단적 무의식 있죠. 그래서 정신 구조를 넓은 바다에 비유하면은 자아는 바다 위에 외부 세계에 드러난 작은 섬과 같은 것이 이제 자아다라고 보고, 이 물속에 개인적 무의식이 있고 그 더 깊은 곳에 집단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신 구조를 보면은 융의 리비도는 이런 성적 에너지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생명 에너지라 볼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무의식이 이 억압된 충동으로 방어 또는 승화되어야 하는 위험한 세력이라고 하면, 융의 무의식은 어떤 생명의 원천이고 창조적 가능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자, 정신구조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의식과 자아가 있습니다. 그 의식은 이 자아의 둘레에 존재하고, 또 자아는 그 의식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은 자아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아는 이런 지각, 감정, 기억 등이 의식에 들어올 수 있는가를 정하는 문지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즉 성격의 집행자고, 자기 실현도 자아가 강해야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이 자아의 중요성은 인성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자아가 굉장히 강해야 된다. 강하면 어떤 본능, 또 본능의 충동적인 것, 그 다음에 초자의 양심, 이런 것들을 잘 중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 무의식과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그 융의 개인적 무의식은 이 프로이트의 전의식과 무의식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있거나 지나친 개인적 경험을 포함하여 이런 억압된 욕망과 충동은 자아라는 문지기가 위험하다고 판단하거나 부주의해서 의식에 들어보내지 않는 개인 경험의 잔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 무의식이 컴플렉스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개인적 무의식 안에 뭉쳐있는 어떤 핵 같은 것들, 이런 어떤 핵은 뭐 아동기의 억압과 외상적인 거, 현재 겪는 갈등 등 이러한 핵들이 마치 자석처럼 작용해서 이 생각들을 끌어모은 결과가 바로 컴플렉스다. 그래서 열등감은 다른 개념이며, 이런 집단적 무의식의 요인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자, 의식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그 사람을 장악하여 일상의 흐름을 방해 놓는 것이 이제는 개인적 무의식과 콤플렉스라고 하죠. 또 집단적 무의식과 원형들. 이 원형들은 집단적 무의식은 집단에 있는 보편적 성격의 어떤 무의식적 성향이고, 진화의 역사를 거쳐서 온 인류 경험의 저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집단적 무의식은 어떤 근원적 심상으로 뭐 부모, 태양, 출생, 이런 죽음과 같은 공통된 경험에서 온다는 것이죠. 집단적 무의식은 원형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원형은 어떤 영웅, 뭐 아이, 신, 악마, 이 동물 등으로 상징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격 형성의 중요한 원형으로는 페루조나 뭐 아니마, 아니모스, 뭐 그림자, 자기 등이 있는 것이죠. 요 페루조나 아니마, 아니모스, 그림자, 자기 등은 그 아래에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집단 무의식이 생겨나는 이유는 정치나 종교 집단 또는 각종 사회적 이슈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집단적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그 괜찮은 사람이 A라는 집단에 들어가서
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집단의 어떤 그 무의식 그 집단의 그 속에 빠져드는 것이죠. 집단 무의식의 작용을 같이 합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집단 무의식에 빠지게 되면 오직 자신이 속한 집단의 논리만이 유일무이한 진리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결국 논리적 사고나 이런 합리적 판단이 마비된 채 상황 논리에 따라 맹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신천지에 대한 어떤 집단 무의식을 좀 봤을 것입니다. 상당히 그러한 어떤 비합리적인 판단이 인정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대대로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의식이 쌓인 집합체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공통적으로 나타난 정신적인 바탕이자 경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조상들의 의식적 경험이 어떤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집단 무의식으로 전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융을 비롯한 제자들은 이런 신화나 전설 또는 민담 등의 집단 무의식의 원형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집단 무의식은 인간의 뇌가 가진 선천적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모든 인류의 공통되며 이런 보편적인 원초적 형상과 관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무의식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집단 무의식은 조상들이 오랜 세월 동안 생존 과정에서 몸소 체득한 것들이 우리의 어떤 유전자에 기록되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원형인데요. 자, 원형을 살펴보면은 그 안에 내부 세계, 밖에는 내부 세계, 외부 세계가 있고 그 동그란 원 속에는 이런 페로조나 또 자하, 페로조나 그림자, 아니무스, 아니마, 아니무스 이런 것들이 있죠. 결국은 이런 페로조나라든지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이런 것이 이제 본인이 다 지각했을 때 이런 것이 열려서 하나의 자기로 통합이 된다는 거 하는 겁니다. 이 자기로 통합이 될 때 아주 그 건전한 자기 본래의 성격으로 온다는 것이죠. 진정한 자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페로조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가면. 예.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이 적당한 페로소화는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은 또 자기 소외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페로조나는 그 고대 그리스 배우들의 가민이라는 뜻으로 외부 세계와 자아를 연결한 외적 인격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집단이 어떤 개인에게 부여한 역할, 의무, 약속동의 행동 양식인 것입니다. 이런 페로조나를 무시하는 것은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또 지나친 동의시는 자기 소외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지나친 동의시도 할 수가 안 좋은 것이죠. 적당한 것은 사실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죠. 자, 아니마 아니무스는 융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양성을 지니고 태어난다는 이런 양성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마는 이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성이고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성입니다. 그래서 이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어떤 내적 인격으로 자아를 마음의 깊은 층과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는 잠재된 이 아니마의 사랑을 또 여자는 잠재된 아니무스의 이성을 이해하고 개발해야 우리가 이렇게 잘 성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부모의 관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부모의 관계가 몹시 권위적인 남편과 무시당하는 아내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온 그 남성은 그 아니마는 굉장히 축소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는 여성성이 굉장히 축소되거나 왜곡될 수 있는 것이죠. 왜? 여자는 저렇게 당연히 무시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성은 그 권위적인 존재고 여성은 무시당하는 존재로 생각되어지고 본인 스스로 여성을 여성성을 성장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무시당하지 않는 여성을 오히려 이해 못하게 되는 성격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여성을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남성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는 여성을 무시하거나 또 여성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죄책감 또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부부의 사이에서 태어난 여성 자녀가 있다고 하면 이 여성은 자신이 그 아니무스를 정상적으로 확대시킬 가능성이 비정상적으로 확대시킬 가능성이 큰 거죠. 오히려 그러한 남성성을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아버지와 일치시켜서 자신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여성이 그 자신의 여성성을 거부하고 아니무스를 비정상적으로 확대시켜서 자신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될 확률이 높은 것이죠. 자, 이 그림자는 이 무의식적 부분으로 아직 어둠 속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나의 분신인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자는 보통 타인, 가족, 친구, 동료, 특히 동성애, 동년배에 대한 투사로 나타납니다. 자, 누군가의 행동이 괜히 싫다면 자신의 그림자가 투사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어떤 원장이 그 자신의 그 어떤 원장 선생님을 그 원 선생님을 굉장히 싫어한 원 선생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왜 싫어하냐면은 보통 우리가 자기는 아이하고 얘기할 때는 눈을 마주치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은 아이하고 얘기할 때 절대 눈을 마주치는 것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선생님을 싫어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아동에게 하는데 자기도 아동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서 자기도 그걸 고치고 그 원 선생을 이해하게 돼서 그것이 그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행동이 괜히 싫으면은 그것이 자신의 그림자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부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림자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식에 통합시켜야 돼요. 아, 이게 내 거구나. 그리고 의식에 통합시켜서 그걸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자에는 이런 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같은 집단적 무의식에 대한 의한 그림자도 있습니다. 자, 자기인데요. 자아가 이런 의식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면 자기는 이 전체 성격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과 무의식을 통틀어 전체성을 지향하고 또 자아와 달리 어떤 주체로 체험되지 않고 그 객체로 느껴지는데 투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식되기 때문이죠. 자기는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이런 컴플렉스, 뭐 그림자, 아니머스 원형들을 점차적으로 의식하게 되면 이 의식 세계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겠죠. 확장되면서 자아가 점차 자기에게 접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성화 과정 또 자아 실현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극과 보상인데요. 프로이트는 이런 갈등, 자아 초자와 자아 원초와 이런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하였지만 융은 요 대극과 긴장이 삶의 본질로서 삶의 에너지가 생기는 이유가 된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자아와 그림자, 여자와 남자, 어른과 아이, 외양과 내양 이런 것이 삶의 에너지가 생기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편이 어떤 의식의 세계를 점유하면 다른 하나는 무의식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과 무의식의 대극이 심해지면 억압된 무의식적 성향들이 좀 유치하고 원시적인 형태로 남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내향 외향이다. 근데 내가 외향적인 성향으로 막 커지면 내향은 무의식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죠.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가라앉는 것이죠.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이 내가 외향적으로 한번 날 만들어 보겠다 해갖고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성향이 또 외향적으로 또 되는 것도 우리가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외향을 끄집어 내향을 어, 그게 의식 속에 있는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걸 발전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꿈과 신경증 증상을 통해 어떤 간접적, 상징적으로 표현돼서 무의식이 의식의 일방성을 보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융은 자기 실현 과정을 성격 발달을 보았고 이런 타고난 잠재적인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생 전반기에는 자기의 방향이 외부로 지향돼서 분화된 자아를 통해 현실 속에서 자기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자 이런 점에서 인생의 전반기에는 보다 활동적이고 환경과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고 그러나 40세 정도인 중년기를 전환점으로 인생 후기에는 어떤 자기의 방향이 내부로 지향되어 자아는 다시 자기에 통합되면서 성격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융은 분화와 통합을 통해서 자기가 발달하는 과정을 개성화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꿈의 치유적 기능인데요. 우리가 융은 꿈이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라는 점에서 프로이트의 기능과 동의하지만 프로이트의 관점은 많이 달랐죠. 이 프로이드는 꿈이 나오면은 이 꿈은 그 굉장히 무의식 속에서 어떤 억압된 감정, 사회적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 폭력적인 거 이런 것들이 잔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이 자아는 문지기로서 너 나오지 마 이렇게 누르니까 그러면 꿈은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왜곡된 형태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꿈은 그 꿈을 억압된 무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인한 이런 왜곡된 형태의 소망 충족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융은 꿈이 이런 무의식적 소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이런 꿈은 무의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주는 것이다. 그래서 꿈에 대한 분석은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이 검열로 인해서 왜곡된 것이 아니다. 이 무의식의 언어를 해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내담자의 무의식을 이해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 그 정상적이고 창조적인 어떤 무의식의 표현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꿈은 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식의 태도를 보상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내가 누군가와 누군가를 사귀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 라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꿈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한 번 나타나는 것보다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에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식의 태도를 보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은 사람들을 하여금 심리적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기능을 한다고 하고 이 융은 이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프로이드의 자유현상법을 따르지 않았고 이 각각의 꿈을 따로따로 해석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거쳐 내담자가 보고한 일련의 여러 가지 꿈들을 함께 분석한 것이죠. 그래서 같은 꿈을 쭉 반복되는 것을 좀 유심히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의 상징은 그 꿈을 꾼 사람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고 어떤 꿈이든 일정한 해석이나 직선적 해석은 있을 수 없다. 그 한 가지 꿈에는 어떤 성적 비유가 아닌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런 꿈이 보여주려는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꿈의 이미지를 중심에 두고 꿈 그 자체의 구조에 되도록이면 가까이 접근하고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일 꿈의 분석은 이런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일련의 여러 가지 꿈들의 분석은 환자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해석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융은 내담대의 무의식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온 것이죠.
자, 유형론인데요. 용은 의식의 일반적 태도를 외 내향으로 나누고 감정, 사고, 감각, 직관의 네 가지 기본 구조를 구분하여 모두 8가지 유형을 제시하였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마이어스 브릭스가 MBTI 검사지를 만든 것이죠. 네 가지 선호 경향 8가지 유형으로 16가지 성격을 만들었던 것이죠. 첫 번째는 이제 의식의 태도 내 외향인데, 내 외향의 차이는 어떤 객체에 대한 태도의 차이이고, 누구나 두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어느 것이 의식의 태도를 결정하냐에 따라 유형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소망과 같은 외적 영향으로 유형이 왜곡되면 신경증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자아가 외부 대상인 객체에 대해서 지향하는 방향이 수동적인가 능동적인가에 따라서 의식의 태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외향성은 의식을 외적 세계 및 타인에게 향하게 하는 태도인 것이죠. 자신의 주관적 견해보다는 타인의 의견이나 객관적 조건이 판단과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갤러리 A라는 갤러리를 안 갔지만은 사람들이 A라는 갤러리에 가서 봤더니 어떤 그림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럴 때 내가 그 갤러리에 갔을 때 그런 외부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이거 괜찮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향성은 의식의 어떤 자신의 내적 주관적 세계를 향하게 하는 이런 태도로 자신의 주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기본 기능으로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이 있는데, 이런 네 가지 기본 기능도 보통 하나만 지배적으로 의식되며 다른 것들은 무의식 속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와 감정은 판단 과정이고, 감각과 직관은 인식 과정이다 라고 하죠. 자, 8가지 유형의 특징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자, 사고에서 외향적이다 그러면은 사실의 방향을 맞추며 공식에 맞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거고, 내향적이다 그러면 생각의 방향을 맞추며 내적 현실에 몰두, 외적 사실들은 얘만 들어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정의 외향적은 가치평가가 객관적, 또 전통적, 보편적 기준들에 일치하고 상황에 따라 가치 판단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것이고, 내향적은 밖으로 차갑고 그 타인들이나 환경에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강렬한 감정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감각에서 외향적은 구체적인 감각적 사실들, 또 만질 수 있는 현실을 중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이나 원칙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실제적이고 감각적 즐거움을 밝힌다. 또 감각이면 내향적인 것은 어떤 물리적 세계의 표면보다는 배경들을 포착하고 이런 바깥 세계에서는 관심이 없이 어떤 주관적 내적 감각들만 빠져드는 것이 이제는 감각 내향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관적이면서 외향적인 것은 그 특징은 미래가 약속된 것을 알아차릴 줄 알고, 또 새로운 세계들을 정복하고 싶어하고, 시작은 많이 하지만 끝을 보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것이고, 이런 직관 내향적인 측면은 그 바깥 현실이 어둡고 자신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원형들의 세계 속에 빠져 있고 남들에게 몽상각을 보일 수 있다. 예, 다음 시를 읽고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운동장 한가운데서 보는 사람은 차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 흙먼지를 한번 오지게 뒤집어 써보는 사람이다. 어디 피할 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다. 마치 고문당하는 사람이고 마치 숙청당하는 사람이다. 모름지기 인간의 그림자가 이렇게 길고 이렇게 훌쭉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사람이다. 자, 가로질러 간다는 것은 스스로 고개를 꺾는 것이다. 그림자 중에 가장 긴 그림자는 운동장에 들이은 그림자다. 네, 한번 이 시를 읽고 여러분의 긴 그림자가 뭔지를 한번 찾아서 다음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십시오. 이거는 전 책에 나와 있는 활동지인데, 나의 그림자 중에 가장 큰 그림자는 무엇이다. 이 그림자는 내가 보기 싫어서 억압해 둔 나의 모습이다. 그런데 나는 그러한 그 A 그림자를 쓰고 B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중에 한 개를 써보고 나는 그런 그림자를 사랑합니다. 나의 그림자는 이러이러이러해서 사랑합니다라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자기 걸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죠. 이름으로써 어떤 그림자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어쨌든 좀 빨리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이걸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면 융의 정신 구조는 넓은 바다에 비유하면 뭐 자아는 바다의 외부 세계에 드러난 작은 섬과 같고 물속에 개인적 무의식이 있고 더 깊은 곳에 집단 무의식이 존재한다. 그리고 융의 리비도는 이런 성적 에너지보다 훨씬 광범위한 생명 에너지이고 융의 무의식은 생명의 원천이며 창조적 가능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적 무의식은 이 원형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원형은 영웅, 아이, 신, 악마, 동물 등 상징으로 표현이 되고 이 원형은 이렇게 페르조나 아니모스, 그림자, 자기 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해됐을 때, 열렸을 때 자아는 자기와 가까워져서 통합돼 나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요 융은 굉장히 넓은 의미지만은 이렇게 간단하게 성격 측면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